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바로 해설을 안 하는데 그날 시험 당일은 토요일은 제가 소방직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소방직 수업을 끝내고 일요일은 학원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빠르게 이렇게 잡아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워낙 점수 분포가 아주 폭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100점 맞은 친구들도 보이지만 50, 60점 정도인 친구들도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늘 좀 빠르게 수업을 해설 강의를 잡았습니다. 일단 시험 지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험지 받아보시고 나서 지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첫째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례 문제가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례도 좀 길었습니다. 사례도 길었고 해서 사례 문제 때문에 또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 같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좀 제가 수업 시간에 어렵게 내는 문제. 예를 들면 도로 점령 허가는 특허다. 이건 쉽거든요. 특허는 재량행위다. 이것도 쉬워요. 그리고 재량행위에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도 쉽거든요. 근데 도로 점령 허가에는 이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A에서 바로 D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은 어렵단 말입니다. 이번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총평은 말이죠. 총평은 아예 지금 시작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십시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때 총평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문제 경향은 판례 자체도 왜 결론만 그냥 우리 단순히 암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젠 좀 지양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어느 정도 내용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근데 수업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판례도 그래서 제가 판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판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좀 스킵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겠나. 그리고 개념도 단순히 암기만 하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글에 문제 어려웠었던 특히 좀 설명이 필요한 지문을 좀 적어달라 그랬더니 다 하더라고요. 다 그냥 1번 빼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빼고 다 알아가지고 일단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1번 지문들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귀책 사유는 반드시 사기 등 부정행위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요. 이거는 귀책 사유분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 행위를 수임받은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방직에는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똑같이 안 나옵니다. 이제 판례가. 기출이라고 똑같이 안 나옵니다. 2번에 보시면요. 2번은 또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확약 후에 사정 변경이 있죠. 그죠? 그럼 확약은 어떻게 됩니까? 실효된다. 그래서 공적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확약할 때도 나왔었고 신뢰본칙 할 때도 많이 나왔었던 주제죠. 그죠? 그리고 3번은요. 이게 바로 우리 문제 풀이 때도 많이 풀었고 이런 시간에도 다루었었던 왜 그거 있었죠. 이 학기가 3월 1일에 시작을 했고요. 학기말 시험은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4월 1일에 개정을 해서 이 징계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징계를 쉽게 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를 옛날 같으면 학점이 70점 미만이면 그러니까 60점 미만이면 뭐 제적을 시키는 거를 70점 미만이면 제적을 시키도록 징계를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에게 즉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불리하죠. 그죠?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하지만 이거를 바로 그 학기에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부진정 소급이니까.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진행 중에 했으면 이거는 부진정 소급이 된다고 봤었던 그게 3번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4번은 여러분 담당 공무원에게 물은 게 아니라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 제가 수업 시간에는 국세청 법인세 직원한테 가서 묻지를 않고 그냥 경비과장한테 물어서 답을 얻은 거 신뢰보호 안 된다고 봤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1번은 좀 평이했을 겁니다. 2번에도 보십시오. 2번 문제도 특별히 어렵진 않았는데요. 1번에 보시면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이 돼요. 그죠? 그러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쟁송 절차에서 취소되면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판결 시부터 없어집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됩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애당초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이었죠. 그죠? 여러 번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요. 왜 나이 속인 거 있죠. 그죠? 이거 사기친 거 무슨 사유라 그랬습니까?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가 되고, 그래서 형사재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면허 무슨 죄는 이거는 면허가 없어야 성립하는 범죄고, 그런데 이제 사기친 거는 취소 사유니까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게 2번 내용이 되고요. 3번은 여러분 시정명령 위반죄 아닙니까?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만 성립을 하는 것이고, 위법한 명령인 이상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봤었던 내용이 바로 3번이죠. 그죠? 4번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뭐를 봤었던가 하면 그겁니다. 수업 시간에 봤었던 거.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거든요. 세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세금 부과를 받았는데 갑이 세금을 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갑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갑을 조세포탈죄로 형사재판을 청구를 해요. 조세포탈죄로 형사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조세포탈죄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데 이 조세포탈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져요.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됩니다.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되는데 갑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갑은요, 세금을 내지는 않으면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갑이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거든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인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는 8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각각 진행된 거예요.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각각 진행된 상태에서 행정재판에서 어떻게 하느냐? 갑이 이깁니다. 9월 1일에 이깁니다.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요.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금 부과 처분은 없어진 거죠. 그럼 애당초 갑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었지. 그러면 세금을 떼먹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났으면 무죄를 내렸었어야 돼요. 그러나 형사재판의 판결이 먼저 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 유죄 판결 후에 무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재심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재심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른바 유죄 판결 확정 후에 갑이 무죄라는 게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 들어가는 거예요. 재심 들어가는 거. 만약에 행정소송의 판결이 먼저 났으면 당연히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겠죠. 불행히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4번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우리 봤었던 재심한다, 재심 사유다라는 거 봤었던 주제들입니다. 여러 번 다루었었던 주제고요. 근데 답이 워낙 쉬워가지고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제가 이거 3번에 1번을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이고 여러분 이거 오답노트에 앞에 1번도 있었고요. 2번도 있었고 3번에 1번도 오답노트에 있었던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이거 처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뭐만 처분 아니라 그랬습니까?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 결정 중에서 처분이 아닌 거는요. 확약밖에 없어요. 확약밖에 없습니다. 확약이 판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그거 말고는 다 처분이에요. 이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이거 처분입니다. 오답노트에 2번 나와요. 이거 오답노트에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3번에 1번을 많이 어제 설명을 해달라 그러길래 제가 오답노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주제고 이거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들은 조금 이 1번이 조금 힘들었다 치더라도 2번에 보십시오.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처분이죠. 근데 사전 결정은 처분이지만 사전 결정 후에 본 결정이 있으면 사전 결정은 본 결정에 흡수되어 뭐가 없어집니까? 더 이상 사전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소유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후속 결정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여러분 우리 뭐 할 때 봤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뭐라 그랬죠? 이 가행정행이라 그랬잖아요. 가행정행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A를 비롯한 10개 업체가 담합을 해가지고요.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A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냅니다. 그럼 A는 감면되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A만 빼고 나머지 9개 업체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A가 내부 고발자라는 게 대내적으로 알려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일단 부과하고 나중에 감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 부과하는 거는 절대로 감액 경정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1번 그 3번 그 2번 죄송합니다. 3번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행정 행위가 있고 본행정 행위가 있으니까 가행정 행위는 본행정 행위에 흡수된다. 똑같은 거예요. 3번. 그리고 4번 있죠. 4번. 이 4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사업을 파다가 갑이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해요. 양도를 하면은요, 당연히 양수인은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신청을 해서 행정청이 이거를 인가를 내주면 됩니다. 인가를 내주면 되니까 양수인은 당연히 인가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양수인이 인가 신청을 했더니요, 거부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당연히 처분이에요. 왜? 뭐가 있으니까. 신청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처분인데,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뭐를 하느냐, 제일 처음에 내인가를 했다가 내인가를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인가는 원래 확약이거든요. 근데 내인가를 했다가 내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확약의 법리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냐 싶겠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인가 취소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인가를 거부한 거나 똑같다 그랬죠. 그럼 이게 처분이면 이것도 당연히 처분이 된다라고 우리 봤었던 그 주제들 아닙니까? 당연히 기출이고 역시 이것도 그 이 오답 노트 등에서 다루어졌으니까 1번, 3번은 다루어졌었던 내용들입니다. 다. 그래서 3번 또 1번, 3번이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오답 노트를 한번 보시면 거기 1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재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있고요. 3번도 이게 가행정행입니다. 절대로 감액 경정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3번 내용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4번. 4번은 뭐 많은 분들은 아닌데 이게 자, 이것도 보시면요, 하자승계 문제 아닙니까? 일단 하자승계, 그죠? 근데 4번에 1번에 보시면요, 보충력과 공익근무요원 하자승계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결합하여 한 개가 돼야 되는데 보충력이 다 공익으로 가는 거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충력이 되면 현역으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산업체로 갈 수도 있고 공익법무관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승계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는요, 하명과 계고도 하자승계 안 된다 그랬죠. 하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 보고 너 건물 철거해 라는 게 하명이고, 철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철거하겠다, 이게 강제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번에 그 뒤에 말을 썼느냐? 그러나 비록 선행처분이 무효라면 항상 승계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이 말을 쓴 거예요. 무효가 아니고 이 말을 쓴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당연히 승계되겠죠. 그게 3번 아닙니까? 선행처분이 무효라면 후행처분도 항상 무효가 되는 거죠. 항상 무효가.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자승계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 첫 번째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두 번째가 직위해제와 직권면제가 아니었습니까? 하자승계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왜? 직위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만 날리는 게 직위해제고요. 직권면직은 아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게 직권면직이기 때문에 이건 하자승계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일부 교수들이 이거를 하자승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직 공무원이라도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한다는 거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왜? 직위해제 기간에는 자숙해야 되는데 직위해제 기간에 소송 제기하면 찍힙니다. 그럼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더 심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복직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면직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직위해제 다투려고 하니까 90일 넘었어요. 하자승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5번 문제 보시면요.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1번에 보시면요. 뭐를 물었습니까? 5번에 1번은요. 자기와 이해관계 없어도 원고적격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와 이해관계 없더라도 원고적격이 있다. 그게 바로 1번 내용이었죠. 3번은요. 3번은요. 자,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면, 즉 부분 공개가 가능하면 그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부 거부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나오는 게 무슨 취소라고요? 일부 취소. 그렇죠. 우리 법원에서 일부 취소 판결 내리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일부 취소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정보공개 사건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도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4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소송 기록 자체 포함될 필요 없죠. 그죠? 이것도 평이했습니다. 근데 2번은요. 2번은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출제자 의도를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출제자가 지금 물었던 거는 처분이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처분이니까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독일에는 이것도 당사자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독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기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당사자 소송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당사자 소송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독일이 아니니까 힘들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처분이니까 항고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답이 명확했었죠. 자,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에요. 자, 일단 정답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법에 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른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건축법에는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 제기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답 노트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나온 판례인데 제가 그래서 2020년 판례 해설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020년에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대비죠. 올해 대비 강의죠. 강의를 하면서 요 지문이 기출지문이 비슷한 기출지문이 작년 7급에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7급에 제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게 나왔느냐? 이 교재 보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의 대상일 뿐인데 행정청이 바보같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거예요. 잘못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소송 제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렸더라도 법률에 이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제기를 해야 되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물었다라는 말씀까지 설명을 드렸더랬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요. 작년 3월에 했었던 최신 판례 2020년 최신 판례 특강 시간에는 아예 지문도 그렇게 뽑았었더랬었고요. 그리고는 이론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1번은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상회부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철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때는 소익이 없다.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다. 다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파면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은 회복할 수 없죠. 그러나 모아 관계에서 이익이 있는 이상, 급여 청구 등과의 관계 이익이 있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소익이 있는 거죠. 건물 철거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습니다. 그게 1번과 2번 아닙니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까 싶어서 1번과 2번처럼 내줬네요. 지금. 그리고는요. 재결은 어떨 때 소송 대상이 됩니까? 재결의 고유한 위법.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게 바로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3번 이거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을 땐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그때 왜 이게 시험에 나왔는가 배경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말이죠. 수업을 들을 때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자꾸 이제 그냥 특히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판례 결론만 이렇게 암기하려고 그래요. 암기하려고 그러다 보면 괜히 혼자 헷갈리는 겁니다. 혼자 헷갈리는 거. 쭉 제가 판례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시간을 그렇게 강좌가 길면서도 판례 배경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는 왜 문제가 나왔고 문제풀이 때도 왜 이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배경이 그건데, 기출문제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 했는데 이 결론만 외우려다 보니까 의외로 6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6번에는요. 의외로 6번을 많이 틀리셨다 하더라도 다른 게 답될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건 워낙 많이 나왔었던 주제 아닙니까? 혹시나 수업 시간에 졸다가 마지막 결론만 기억했다라도 그러더라도 이거는 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까지는. 그리고 7번에 보십시오. 이제 7번에도 많은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자, 거꾸로 올라갑시다. 4번입니다. 환매권 그러면 무슨 권으로 가시라? 사권으로 가시라. 그러니까 민사소송이죠. 그죠? 그리고 3번은 여러분, 3번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3번이 이게 혹시 무슨 파트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사무관리 파트에 있었습니다. 사무관리 파트에 있었었고요. 이게 뭐 할 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오답노트에 있습니다. 이 3번도 오답노트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 오답노트에 있는 판례인데,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 사무관리가 쉽게 성립될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 사무관리가 쉽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원인 없이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 이게 사무관리거든요. 원인 없이 남을 위해 도와주면 사무관리인데,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 원룸에 살고 있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있다. 출장을 갔다.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다음날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두면 그 집은 물바다로 잠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창을 수리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록 나는 그 사람과 계약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니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무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와 개인 간에는 원래 사무관리가 인정되기 힘들어요. 왜? 개인은 함부로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공무수탁 사항이 아니라면 개인은 국가 사무를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태안군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근처에 지나가던 배를 해양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3번 내용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 기름띠 제거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리가 성립되니까 비용에 갚을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다 민법상 올리니까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도 2번은 여러분,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승인을 거부당했죠. 항고소송 제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법관계 아닙니까? 공법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냥 공법상 권리의무관계가 되는 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되고요. 1번은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출문제 할 때도 말씀드리고 뭐 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자, 내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깁니까? 안 생긴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무원 연금공단에 결정, 공무원 연금공단에 급여 결정이 있어야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인은요. 군인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일반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결정이 있어야 되고, 군인 같으면 국방부 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많이 나왔던 주제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 X 아닙니까? 결정이 없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안 생긴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없었으면, 인정이 없어서 안 생긴 겁니다. 그러나 생긴 이후에 미지급, 그러면 그때는 뭐로 가시라? 당사자로 가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안 돼요. 거부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부 처분에 대한 뭐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취소 소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많은 그 말들이 나왔었던 주제인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1번은요. 2000이 아니라 99년 7월에 나온 이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 어디에서? 형사에서. 그래서 이 판례는요. 형사 판례 연구회에서는 논문이 엄청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판례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형사 판례 연구회에서는.
그 형사 판례 연구에서는 맹렬하게 비판했던 판례지.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판례 하나씩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답에 그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2번 봅시다. 2번.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여러분들에게 형사 판례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무슨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요. 양벌 규정의 뜻. 제가 판서를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위자 외 법인도 처벌한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자고 당연히 처벌되고 행위자 외 누구도 법인, 사장도 같이 처벌한다는 게 양쪽 다 처벌한다. 그래서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행위자도 처벌되고요. 법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이 판례를 비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판례 비판을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은 판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보시면 1번에 보면요. 1번에 보면 양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행위자의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사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된다. 그게 양벌 규정의 뜻입니다. 그게 양벌 규정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형법적으로는 논문이 엄청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형법학자들은 엄청난 비판의 글을 쓰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양벌 규정이라는 게 행위자 외 법인도니까 양쪽 다 처벌한다. 행위자 외 사장도니까 양쪽 다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번은요. 자, 2번 하고요. 2번을 푸셨는데 4번을 지금 틀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법인이 지는 책임은요. 이거 뭡니까?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과실 책임이라 그랬죠. 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그 행위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폐기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런데 갑은 A의 직원이다. 그러면 갑은 무단으로 버렸다는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부러 버렸다, 과실로 버렸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A는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 갑을 감독을 일부러 안 했거나 알면서 방조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는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법인이 지는 책임, 감독주가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과실 책임입니까? 법인이 지는 책임은 그때 말씀드렸으면서 기억나시죠? 형벌은 고의과실이 없으면 절대로 부과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형벌은 고의과실이 없으면 절대 부과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지는 책임도 당연히 형벌입니다. 형벌. 이게 보세요. 여기 친절하게 했는 게 보십시오. 양벌 규정에 따른 처분은 행정적 제재일 뿐 여러분 행정상 제재가 뭡니까? 이게 영업정지, 면허정지 이런 걸 우리가 행정상 제재라 그래요. 영업정지, 면허정지 할 때 고의과실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업정지, 면허정지 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 영업정지를 할 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할 때는요. 그 사람 청소년이네 곧바로 나와요. 곧바로. 그러나 그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일부러 그랬는지 부주의했는지를 따져보면서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배경 설명을 그렇게 드렸었던 게 거기 나오는 바로 2번과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업원은 12세로서 책임을 안 지더라도 법인은 책임을 집니다 라는 말씀 드렸던 게 그 얘기고요. 그리고 3번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득점 특강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법인의 종업원에 지는 책임은 이거는 감독 책임이고 법인 대표자가 지는 책임은 직접 책임입니다 라는 말씀을 고득점 특강 시간에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고득점 특강은 따로 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문제 경향으로는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끝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도요. 이게 9번 같은 경우 여러분 1번은 기출 아닙니까? 이거 기출 아닙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이죠. 과징금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청소년의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일주일 내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뭔가 자료 확인 더 되면 너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영업정지, 2주일 영업정지 그러면 아 일주일이구나 2주일이구나 라고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를 할 건데 일주일 영업정지 내리고 좀 있다가 혹시 나오면 2주일 영업정지 될 수 있고 3주일 될 수 있고 불안해서 못해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일의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고민하셨다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일의의 뜻은 여러분 이 일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한자입니다. 한일자입니다. 한일자. 그럼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확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영업정지를 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통상 뭐라 그랬습니까? 재량이라 그랬지만 과징금 기소갱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과징금 중에 기소갱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기출. 그게 4번이잖아요. 그게 4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이거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이거는 기소갱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내용들 아닙니까? 원래 과징금은 재량이지만 이거는 기소갱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기출입니다. 역시 기출입니다. 3번은요. 과징금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10번입니다. 10번도 없었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1번은 이거 뭐 소멸시 완성으로 국가가 뭐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는데 그지? 특별히 이거는 뭐 제가 그 기억나시죠? 전방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자살 사건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국가가 은폐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족들이 이제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국가한테 배상 청구 들어가니까 국가가 야 5년 지났잖아.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 배상해 주라. 그리고 나서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1번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요.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성실한.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실한 공무원이면 과실 없다라고 보는 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되고요. 3번입니다.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국가는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고 4번입니다. 처분이 취소성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 말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지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반 왔습니다. 반 왔습니다. 반 왔는데 10번까지 왔는데 야 이게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나오면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본서의 중요성이 제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렇게 나오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 판례도 단순히 그러니까 좀 특히 좀 공부가 잘 되시거나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해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론만 자꾸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들었었던 분들이랑 결론만 암기했었던 분들이랑 그 차이일 겁니다. 자 이제 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시면요. 건축주 을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이거 뭐 오답노트에 있었던 그 사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원래는 철회 신청권이라는 건 없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철회 신청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그렇죠. 을이 잔금을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갑과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도 판례 배경 설명을 그대로 들었던 그 사례 아닙니까? 판례 배경 설명을 들었던 바로 그 사례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철회 신청권이 있다는 게 1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번은요. 역시 오답노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물적 허가니까 어떻게 해요? 인적인 요소는 심사를 안 해요. 건축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2번 내용이 되고요. 자, 3번은 여러분 3번은요. 왜 틀렸습니까? 이거 취소 철회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익상의 필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정 변경이 있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 철회 그러면 제일 먼저 시험 나오는 게 이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번은요. 이거는
왜 4번 지문은 맞는 겁니까? 이게 근데 하나 더 기억을 하실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허가를 내줬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수익적인 행정이죠. 수익적인 행정의 철회는 상대방의 이익까지 뭐를 해야 된다고? 이익 경량, 그렇죠.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월등히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적 행정의 철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침익적 행정이라면요, 자유롭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될 거예요. 자유롭다. 12번입니다. 12번 지문 또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자, 별도로 나간 자료 있죠. 우리 이론 시간에 계속 나간 자료입니다. 1번에 보시면요,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은 소송 대상이 안 되니까 갑이 처분을 당하니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법률이 위헌이라는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그죠? 그러면 명령규칙이 위헌이라면 법원이 스스로 직접 심사하지만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어디다가 요구를 합니까?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11월 1일에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조문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그때부터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4월 1일자 처분은 적법한 처분 아닙니까? 갑은 구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널리 뭐를 인정한다? 위헌 결정에 소구표를 널리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에 소구표를 널리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한테는 이 법률은 2월 1일부터 없었던 게 된다니까? 기억나시죠? 갑한테는 2월 1일부터 이 법률은 없었던 게 돼요. 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월 1일자 처분, 이거는 큰 하자가 있죠. 법도 없이 처분한 거니까 큰 하자가 있지만 4월 1일 당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하자는 아니다.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그러나 11월 1일에 위헌 결정 있고 나서 4번처럼 12월 1일에 처분한다거나 5번처럼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하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무효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위헌 결정의 소구표를 인정 안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2번에 보세요. 을, 병 전부 다 소구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3번은 소구표가 인정이 안 되죠. 왜 인정이 안 된다고요? 3번은. 그렇죠. 위헌 결정의 소구표를 너무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요, 개인한테는 권리구제가 되겠지만 10년 지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 내렸는데 그 법률은 10년 전부터 없었던 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법률 관계가 다 뒤집어져야 돼요. 뭐가 깨진다고요? 법적 안정성.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위헌 결정의 소구표를 제한한다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불가증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정한테는 소구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으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밑에 문제까지도 우리 봤었죠. 이론 시간에 보고 그다음에 SOS 보고 다 봤었던 내용들을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요, 부담금을 12번 1번에 보시면요, 부담금을 납부했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증익이 발생한 상태죠. 그러면은 갑한테는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안 미치니까 여러분, 그지? 부담금 부과 처분은 살아있지. 부담금 부과 처분 살아있잖아요. 처분 살아있잖아요. 처분 살아있고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납부는 부당이득이 아니게 되겠죠. 돌려받을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게 12번의 1번 아닙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그죠? 그리고 2번에 보십시오. 2번에는 보세요.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을이 우리 자료에 나오는 2번에 있는 을이에요. 을. 을은 지금 취소소송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갑 때문에 11월 1일에 위헌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갑 때문에 위헌 결정이 떨어졌잖아요. 을이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을병한테 모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 빼고 다 미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2번 지문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지문이 답이. 2번 지문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의 2번 지문이. 혹시 틀렸었던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얼추 지금 틀리셨든 맞으셨든 이 내용들이 기억이 나셨어야 됩니다. 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 문제는요. 결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암기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다가 거기에다가 이 단순암기 시대에는 완전히 그냥 사례 문제 나오면서 철퇴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공통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그렇게 내지도 뭐 더 쉽게 내지도 않은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나름 생각을 할 수 있게 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 시간에 들고 이거 봤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을 그대로입니다. 을도. 그죠? 그리고 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3번은 여러분 이것도 출제자가 논점을 지금 하나를 내지를 않고 여러 개를 내고 있는데요. 기각 재결을 송달받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심판을 거쳤으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요.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판력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에서는 졌더라도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3번.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 그랬더라도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번이죠. 4번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도 지금 13번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일단 정답 보시죠. 3번.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위임의 근거 없더라도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는 여러분 계속 봤었던 주제 아닙니까? 이것도. 근데 어떻게 13번도 꽤 틀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 치실 때 아마 1번부터 지문이 길고 중간중간에 사례 문제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멘붕 상태에서 시험을 치신 것 같아요. 13번의 위임 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유효,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무효. 있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많이 나오는 거는 소급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됩니다라는 말씀들도 드렸었던 주제입니다. 1번은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헷갈렸었던 불용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 처분 기준 대의적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법원이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1번. 맞죠? 2번. 약제급여 고시.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그래서 고시는 처분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고요. 4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부 내부지 침해니까 당연히 행정규칙으로는 대의적 구속력이 없다는 그 내용들인데 3번은 여러분 좀 쉽게 접근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14번입니다. 이제 자 4번부터 올라갑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른바 공공계약 기억나십니까? 이론상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도 있고 사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판례에서 문제된 거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라 그랬습니까? 사법상 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민사재판부에 관할 사항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죠. 그죠? 3번은요.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계속 말씀드렸던 주제 아닙니까? 왜? 비권력적이니까 굳이 법률의 근거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항고소송의 대상도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고 2번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질문도 드리고 문제도 나눠 드렸었던 계약은 하자 했으면 뭐라고요? 무효라 그랬잖아요. 행정입법은 하자 했으면 뭐라고? 무효라 그랬죠. 처분 즉 행정행위나 하자 있으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하자 있으면 무효로 가시라 그랬습니다. 왜? 계약이나 이 법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보조단에 다 있었던 주제고요. 1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구체적인 계약을 위반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그지? 또는 뭡니까? 기본 방향. 그렇죠. 기본 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은 여러분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기본 계획 처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거 보면 지금 다들 100점 맞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처분, 기본 계획은 처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기본 계획 처분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제 또 15번으로 갑시다. 자, 일단 정답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3번에 보십시오. 우리 왜 그거 있죠? 이거 뭐를 물었는가 하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뭐? 직위해제. 나머지는 다 행정절차 거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만 직위해제고요. 군대에서는 또 이름이 바뀌어요. 직위해제라 그러지 않고 보직해임. 그렇죠. 그 두 가지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지 나머지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직권면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가 쉬웠지 않습니까? 1번. 자,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 뭐죠? 첫째, 긴급한 경우. 긴급한 경우. 두 번째가 재판에 의해서 증명된 경우. 세 번째가 처분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제가 출국금지 명령, 늘 그 말씀 드렸죠. 출국금지 명령은 사전 통지 안 하면, 사전 통지하면 튀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고요.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요거 세 개 플러스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내가 작정하고 청소년에게 술 팔려고, 청소년을 상대로 술 팔려고 작정을 하고 술 팔다가 걸렸다. 근데 이제 행정청이 나한테 청문하러 오라 그런다. 가봐야 할 말 없거든. 안 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렇게 봤었죠. 그죠? 그게 1번과 2번 아닙니까? 그리고 4번은 여러분 여러 번 기출되었었던 대통령이 처분할 때도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처분할 때도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그 SOS든 뭐든 뭡니까? 그 기본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 하다못해 숲그린이든 계속 질문을 드렸었던 게 대통령 처분할 때도 적용됩니다. 안 되는 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쭉 말씀드렸었던 그 주제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죠? 16번입니다. 16번도 별 여러분들이 논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1번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출정해서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 유승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과 이익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2번이 왜 중요하다 그랬던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원래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될 수 없어요. 자연인이나 법인만 되지만 행정기관은 기관소송밖에 제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중에 우리 판례가 원고지 합격을 인정을 한 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조치 내린 것, 그리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내린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안 따르면 형사처벌되고 따르자니까 국가공무원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소방청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원고지 합격을 인정했던 게 2번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니 거기 임용지원자는 여러분 임용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뭐만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임 강사 있고 그리고 그 나오는 게 거기 임용의 앞에 붙는 재임용 신청권. 그렇죠. 재임용은 신청권이 있지만 그냥 임용 신청권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교대를 졸업했다.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사범대를 졸업했다. 교원 임용 신청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런 건 인정을 안 합니다. 재임용만 신청권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거고요. 4번은 그지? 주민번호 유출 사건. 그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또 많이는 없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억에 항고소송에 즉시강제가 권력적 사실행위 아닙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죠.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 그렇지. 둘 다 장래를 위한 거예요. 아니 도로에 차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려니까 차 때문에 못 들어가요. 화재 진압을 해야 됩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왜 주차했어라고 과태료를 내리면 이거는 이른바 과거 행동에 대한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과거에 대한 제재라는 거는 행정 벌레기 하는 거예요. 행정 벌레기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모두 장래를 위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장래를 위한 겁니다. 다만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차이는 강제집행은 의무를 주고 들어가고 즉시강제는 그냥 들어가고 그게 이른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차이가 되고요. 디귿에 여러분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위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됩니까? 그렇죠. 강제집행은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답은 나왔죠. 답은 다 나왔습니다. 답은 다 나왔는데 리얼에 보면요. 강제건강진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1급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수색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이제 강제건강진단이라는 거예요. 강제건강진단. 그런 것들이 즉시강제인데 바로 뭐 대인적 즉시강제는 특별한 거 없고요. 미음은 여러분 어디가 틀릴 수가 있죠? 미음은 그지?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거 없죠. 17번은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자, 보세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지, 그지?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디서부터 찾아나가는가 하면 우리 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사례문 뭐 쭉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그냥 머리를 아무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어떤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아는 거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수십 번 수백 번 더 얘기하는 거라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뭡니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또 하나가 뭐죠?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안 되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요. 두 가지예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그리고는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안 돼요. 자, 첫째 이거를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그냥 동작구청장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처분했을 때 갑이 동작구청장한테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게 이의신청이고요. 그게 아니라 행정심판은 뭐냐면요. 행정심판은요. 두 당사자가 서로 싸우고 제3의 기관이 판단을 내리면 이게 행정심판이 돼요. 둘이 싸우고 누군가는 판단하는 거라면 행정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릅니다. 그러면 구별의 실익은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만약에 행정심판이라면 그러면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순수한 이의신청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고 또 하나는요. 이의신청을 거치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치면 이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됩니다. 그 점에서 다른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법에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은 행정심판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절대로 이의신청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뭡니까? 그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얘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니은이 들어가면 니은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제가 이거는 절대로 이의신청 아닙니다. 행정심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그러니까 2번, 4번 하신 분들은요. 이 문제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그냥 벙 쪄버린 거고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물었으면 여러분들 다 대답하셨을걸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누군가 쉽게 맞추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내지를 않았던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먼저 그냥 대주제를 내느냐 소전제를 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찾아냈었어야 돼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그러면 그렇지 니은은 그 강사가 수업 시간에 같은 수업 시간에 10번씩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이거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 기억이 나셨으면 일단 2번, 4번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문제는요. 이제는 1번이냐 3번이냐 밖에 안 남은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요. 왜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반대 해석입니다. 해석 방법 중에 반대 해석이라 그래요. 반대 해석. 이 경우에도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부공개법에 따라서 보면 시험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어렵지는 않은데 매번 냅니다라고 했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정부공개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X 아닙니까? 정부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거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그냥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에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순수한 이의신청인지 정말 아니면 행정심판인지를 볼 때는요. 이의신청 외에 별도로 행정심판에 언급이 있으면 그 이의신청은 순수한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기억이 바로 이의신청이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되겠지. 그리고 혹시나 기억이 그 생각이 안 났더라도요. 리얼해 보십시오. 리얼. 이거 우리 뭐 할 때 받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뭐 할 때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부 처분이 있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있지. 얘는 순수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계산할 때 처분이 있음을 한 날부터 90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 세 가지를 다 물었어요. 첫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그거를 물었고요. 그리고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요. 그리고는요.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은 행정심판인 건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물었던 거예요. 근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수준에서 이거를 보자마자 그렇지 답은 3번이네 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했어야 되느냐. 하나하나 격파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런 만약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면 도로점용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도로점용허가는 특허다. 특허는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고를 해야 되는 것. 여기 같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떠올렸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처분과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근데 지금 전부 다 이의신청이야. 전부 다 이의신청이야. 그러면 출제자 의도는 뻔하지. 이의신청이지만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건 뭔가. 그게 거기에 나오는 니은이고 나머지는 기억, 리을은 다 그냥 이의신청입니다. 난민법은요. 법에 그렇게 있어요. 이의신청을 거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건 아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근데 난민법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난민법 그거 뭐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국가적인 난민법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난민법을 정동을 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 이거 이의신청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지? 이거 안 거쳐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거치면 또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셔서도 쉽게 좀 접근하셨을 건데 굉장히 많이 틀렸었던 문제고요. 19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수용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으면 재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자, 수용 재결 자체. 그러니까 내 땅은 수용 대상이 아닌데 왜 수용해 가느냐?
그러면 수용 재결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해서 다른 거는 불만이 없고 오로지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으면 무슨 소송 제기하고? 보상금 증액 소송. 뭡니까 이게? 당사자 소송 제기하고. 그 주제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건 뭐 교재 죄송합니다. 저기 다 하고 왔습니다. 검사 하루에 2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국가직 시험이 끝나면 제가 몸살이에요. 제가 몸살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목이 좀 잠겨 있을 건데 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수용 재결. 그래서 문제 풀이집에도 이렇게 수용 재결을 다투는 경우, 이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내고 했었던 게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면 이거는 항고 소송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연을 상대로 항고 소송 제기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다투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돼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지금? 3번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당사자 소송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1번은요? 아니 이것도 보조단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이신청을 했든 뭐를 했든 집행 부정지가 원칙 아닙니까?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게 1번이고요. 자 4번 보십시오. 토지 인도 이거 대집행 대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대체적인 의무 아닙니까?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 4번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20번 문제까지.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저 기출 문제도 그렇고요. 이론 시간에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론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 있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고요.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한 상태에서 5월 1일에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한 거예요. 직권 취소 행정청이 갑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고요. 갑이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한 상태에서 만약에 행정청이 갑에게 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죠. 갑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이게 부당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묻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게 이게 부당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이득이 부당이득이 됩니다. 원인 없는 이득이 부당이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민사죠. 민사. 1번을 봅시다. 일단 여러분 틀린 게요.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무효라면요 돌려받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때는 무슨 소송 제기한다? 똑같아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과징금을 냈잖아요. 근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예요. 납부 이유가 없지. 그럼 그게 뭐라고? 부당이득. 무슨 소송 제기 들어간다고? 민사소송 들어가야 돼요. 민사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요. 만약에 과징금 이 부과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죠. 그러면 공정력 때문에 곧바로 반환 소송도 안 돼요. 곧바로 반환 소송도 안 됩니다. 1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퍼치나 매치나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1번은 거기 보면 당사자 소송 그랬으면 이게 틀린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부당이득 민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부당이득인지를 이거 기억나시죠? 이론 시간이든 기출문제 시간이든 이게 부당이득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개발 부담금이 직권 취소된 경우에 반환을 구하는 소송, 민사소송이다. 왜 민사냐? 이게 부당이득이다. 원인 없는 이득 이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은요. 원인 없는 이득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지 통칭하는 그거지 특정 사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반환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고요. 그건 특정 사안이 되는 거고 세금 부과든 뭐든 원인이 없으면 그때는 부당이득이 되고 그때는 민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1번 지문 엎어치든 예치든 틀린 거고요. 2번은 여러분 어디가 체크되셨어야 됩니까? 그렇죠.
자, 하자가 치유되려면요 언제까지만 가능하다고요? 쟁송제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라는 거를 보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 전부 다 하자 치유는 쟁송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그거를 물었던 겁니다. 그지? 3번은요? 보세요. 식품위생법은 지금 재량잉여로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13번 보십시오. 13번에 1번. 제가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시행규칙이니까 똑같습니다.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시행규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령으로 정한 제재 처분 기준은 보세요. 대외적인 효력이 없지. 국민이나 누구를, 그렇죠,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 뭐냐? 국민도 구속을 못하고 법원도 구속을 못하니까 법원은 그 기준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10강에서 제가 교재에서 사례 문제 가지고 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때 보면 기준에는 1회 위반 시 2개월 되어 있는데 3개월 했다. 이게 위법한가? 아니다. 왜? 법원은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봤었던 이론 시간에 그 사례 문제 들고 봤었던 거예요. 이론 시간에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문제 들고. 그럼 보세요.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성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이거나 여러분 20번에 3번 보십시오. 20번에 3번. 그럼 어떻게?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기준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례 문제 보면서 재판에 쓸 수 없습니다. 재판에 쓸 수 없습니다. 왜? 뭐에 불과하니까? 잘하시잖아요. 보세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쓸 수가 없다니까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법원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4번을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이걸 동일하다고 볼 사람 없지? 그지? 그죠? 동일하다고 볼 사람 없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총평을 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결론만 잡고 암기를 하려고 하셨었으면 이번 시험 같으면 손을 못 대요. 사례 문제가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머리 글자 따서 암기하는 공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리고 이제 보세요. 결국에는 부령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했느냐, 암기를 했느냐 또 약간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유가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직 문제는 문제 자체는요. 아주 이 이해를 물었었던 문제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어느 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골고루 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지를 다시 설명을 듣고 지금 수업을 들은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풀라고 넘겨드리면 한 일주일 뒤에 넘겨드리면 여러분 이거 금방 풀겠죠? 금방 푸시겠죠? 그죠? 금방 푸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장에서 처음 볼 때 금방 푼다는 건 생각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5과목 전 과목이 다 어렵게 나올 일은 절대로 없다고. 난도 조절을 들어간다고. 국어가 쉬우면 영어가 어려울 수 있고 국어 영어가 쉬우면 행정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에 아마 보시면 아셨겠지만 국어 영어 국사가 좀 평이했습니다. 그럼 행정법은 당연히 평소보다 25분이 걸리든 25분 이상이 걸려도 충분히 그 시간 때문에 모자랄 일은 없었었어요. 앞으로 지방직도 이럴 겁니다. 지방직은요. 행정법이 만약에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영어 지문이 길어지거나 국어 독해가 아주 길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행정법은 또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원래 국가직 구급 경영이 지방직 구급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 추세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지방직 문제도 여러분들이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들어갔다가는 또 힘들 거다. 근데 18번처럼 한 번만 더 봅시다. 18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다시 보세요. 행정심판을 거친 처분은 더 이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대상의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대상이 아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런데 전부 다 이신청이네? 근데 이신청 중에 심판이 하나 있었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나머지는 이신청이면 이신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드린 거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이신청이었던 거지. 그죠? 그리고 사례 문제 보십시오. 사례 문제 지금 또 우리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례 문제들, 뭐 특히 그 사례 문제 중에서도 그죠? 뭐 이런 12번 문제 같은 경우, 11번 문제 같은 경우, 불가정액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에서부터 시작을 해 들어갔었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나누어 드렸던 자료들인데, 그 자료를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도 별거 아니었죠. 11번 문제는 보시면서 그 사례구나라고 떠올리셨어야 돼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사례.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3번에 1번, 3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요. 그 오답 노트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의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지금 다행히 말입니다. 이번은 시험이 아직 지금 2달이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2달이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본 아주 이제 단순한 그냥 문제 몇 문제만 보고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교재에 있는 그 기본서에 좀 더 충실하시면서 기본서를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지방직 대비 강의는 그걸 이 SOS로 강의를 할 겁니다. 하면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SOS도 또 여러분들이 또 결론만 기억해야지라고 하시면은 또 똑같은 도돌이표가 돼요. 똑같은 도돌이표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편차가 좀 크긴 크겠구나, 편차가 크긴 크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글을 올렸더니 그러니까 1번 빼고 지금 20번 다 그냥 그 20번 다 나와서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문제를. 잘 나온 문제입니다. 잘 나온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더 보시고요. 한 번 더 꼭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얻으시라. 그렇지, 이거 이렇게 망칠 시험은 아닌데, 이렇게 망칠 시험은 아닌데라고 자신감을 좀 얻으시고요.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오면요,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학생 중에 한 명은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 눈에 안 들어왔대요. 길다 보니까 국어 영어, 그 친구는 원래 국어를 되게 못했었는데 국어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시간 투자해서 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막 그냥 읽기 싫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행정법을 잘하던 친구인데 8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85점 받았는데 총점은 460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으면 그 85점 정도 되더라도 사실은 완전히 망친 건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00점을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에는 어떻게 지금 일단 시험은 지난 거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다시 남은 시간들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방직에는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그 생각 안 하시도록 하시면서 그 틀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아유 나는 지금 다 들을 시간 없고 지금 국어영어 국사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제일 얇은 거 봐야지 싶으신 분들은 오답 노트를 또 보세요. 오답 노트를 보시면서 내가 강의를 그냥 그 오답 노트도 몇 개만 발췌해서 보고 그러지 마시고 쭉쭉 이렇게 좀 빠르게라도 한번 오답 노트를 돌리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뭐 좀 아까보다는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시긴 하셨는데 정신줄을 놓아서 누그러진 건지 아니면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겨서 누그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6월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위와 싸움도 해야 됩니다. 체력과의 싸움도 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지방직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번에는 행정기본법이 안 나왔지만 지방직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방직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마무리들 잘 하도록 하시고요. 중간에 한번 또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별도로 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